결혼식장.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부드러운 향초의 냄새,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일제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백 송이의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진 꽃길 위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단정하게 올린 머리를 한 여인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나 윤혜자였다. 나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살고 있었다. 고아처럼 자란 내 딸 수연이 대한민국 최대 반찬 프랜차이즈의 외동딸로, 그리고 수년간 일구어온 내 전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곁엔 대기업 전략기획실의 팀장이자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 남성 강민석이 있었다. 수연의 선택은 자랑스러웠고 이 결혼은 내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는 듯 했다. 윤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위될 분도 참 인상이 좋네요. 인품이 느껴져요. 하객들은 저마다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급 호텔 웨딩홀,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버질로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완벽한 결혼식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 딸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입었지? 설마 관계자가 아니겠지? 나는 고개를 돌려 시선이 향한 곳을 바라보았다. 입구 구석 장미 화환 뒤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회색 운동화, 구겨진 회색 코트, 풀어진 머리를 대충 올려 묶은 모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번개처럼 내 뇌리를 스치는 얼굴. 반세기 전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부잣집 마루에서 인형을 안고 웃던 그 아이. 정미선이었다. 정미선. 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그녀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던 시절. 난 다락방 구석에 앉아 바닥을 닦고 있는 엄마를 보며 그 아이를 부러워했다. 항상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샤프한 리본을 달고 예쁜 도시락을 먹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낡은 코트를 입고 이 화려한 결혼식장에 서 있다니. 정미선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뭔가를 꺼내어 내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다. 그녀가 준 것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쪽지 한 장. 나는 얼결에 그 쪽지를 핸드백에 넣고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선아야, 축하해. 엄마, 나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딸 수연은 꽃다발을 안기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 감촉, 그 말, 그 표정.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 생각뿐이었다. 신랑 신부가 리무진을 타고 웨딩홀을 빠져나가고 하객들도 하나둘 떠나고 웨딩홀 안은 다시 적막이 내려앉았다. 나는 혼자 붉은 조명이 꺼져가는 꽃길 위에 서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손은 떨렸고 나는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핸드백에서 천천히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펼쳐보았다. 그 남자, 내 딸을 파괴했던 놈입니다. 막지 않으면 또 누군가 울게 됩니다. 정미선.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석이? 민석이가? 내 딸이 지금 신혼여행을 떠난 그 남자가 정미선의 딸을 망쳐놓았다고. 사기꾼? 파괴? 또 누군가 울게 된다고. 수십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정미선의 초라한 옷차림, 떨리는 손, 눈에 밴 슬픔. 혹시 질투심? 혹시 예전의 원한 때문에 일부러? 수백 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아니길 기도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 쪽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전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 하지만 딸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빨간 리본을 달고 입학식에서 웃던 얼굴,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던지며 기뻐하던 얼굴,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엄마를 보며 행복하다고 말하던 얼굴.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2번, 3번 다시 누른 끝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그 너머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미선이 맞니? 나야, 혜자야. 잠시의 정적, 그리고 깊은 한숨. 알아볼 줄 알았어. 그 목소리. 어린 시절 그 고운 인형을 내게 주며 몰래 같이 놀자고 속삭이던 그 음성이었다. 50년이 흘렀지만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래, 만나자. 내일 오후 2시 구로동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줄래? 나는 메모를 꺼내 그녀가 불러주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나도 숨을 삼키며 응, 내일 갈게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밤이 깊어갔다. 가게 문은 닫혔고 집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나는 거실 조명 하나만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어쩌면 그 쪽지는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50년 전 그날 다락방에서 울던 나 자신에게 작은 정의를 돌려줄 기회일지도. 다음 날 구로동으로 향하기 전 나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1966년 부잣집에서 쫓겨나오던 날 신발장이 아닌 마룻바닥에 벗어두고 온반쪽짜리 고무신 한 짝이 들어있었다. 그날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햇살이 비치던 오후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마친 딸은 예식장을 둘러보며 웃고 있었고 나는 축하 인사에 답하느라 분주했죠. 하객 명단에는 이름만으로도 놀라움을 자아낼 인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방송국 간부까지. 모두가 성공한 엄마로서의 저를 축하해 주었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죠. 그 웃음 뒤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식모의 딸이 이만큼 해낸 거 누구도 몰랐지. 내가 나를 증명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비 저편에서 낡은 옷차림의 여자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하객들 사이에서 그 여자의 누더기 코트는 너무도 이질적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슬리퍼, 주름진 얼굴. 보안 요원이 다가가 그녀를 제지하려던 순간 그 여자가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신 대표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장이 뛸 듯 요동쳤죠. 그 눈빛. 어린 시절 제가 부엌 한켠에 숨어 울던 날 몰래 반찬을 싸주던 그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은경이? 김은경이야? 하지만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누렇게 빛바랜 종이 쪽지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러 왔어요. 그날 우리 엄마가 남긴 말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쪽지를 받는 순간 차갑게 식은 무언가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거기엔 단 5글자. 내가 빚 갚을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지고 발밑이 꺼지는 느낌. 아무도 모르게 묻어두었던 과거가 그날 딸의 결혼식 날 가장 완벽해 보였던 순간의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죠. 50년 전 저는 서울 강남 어느 고급 주택가에서 식모의 딸로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매일 아침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공부하는 주인집 딸을 부러워했죠. 그 주인집 딸이 바로 오늘 이 결혼식장에 찾아온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인집 어머니의 귀걸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제가 아니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 일로 어머니는 병이 깊어졌고 은경이의 가족은 이사하듯 떠났고 저는 아무런 이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이가, 그 은경이가 내 딸의 결혼식장에 거린 꼴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쪽지 하나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과거를 두드리러 왔을까?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딸은 전혀 모른 채 환하게 웃었고 신랑도 양가 가족도 사회자도 그저 우아하고 완벽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정해진 대본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워 하객들 사이를 계속 두리번거렸죠. 결국 예식이 끝난 후로비의 벤치에 홀로 앉은 채 나는 50년 전 그날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게 되죠. 나는 이 쪽지의 의미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던 직원들이 삼삼오오 떠나고 남겨진 꽃 장식 사이로 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죠. 손엔 여전히 그 쪽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으며 그 속 5글자는 점점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빚 갚을 날이 올 거야. 그 아래 엄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그 5글자 처음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뭘 빚졌단 말인가? 나는 그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자란 아이였는데. 빼앗긴 건 나였는데. 하지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장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곰팡내 속에서도 한 줄기 진실이 숨어있는 듯한 불쾌한 진실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락방 깊숙이 숨겨둔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5살 무렵 쫓기듯 떠났던 그 집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손거울 하나와 어머니가 생전에 써주시던 달력 조각들이 들어있었죠. 달력 뒷면에 메모처럼 적힌 글씨들이 지금 보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은경이 다시 그 집에서 혼나진 않았을까? 주인집 귀걸이 내 기억엔 식탁 밑에서 발견됐는데 딸이 도둑 취급을 받았단 걸 왜 말 못했을까?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집에서 귀걸이가 사라졌던 날 그 방에 있었던 건 저와 은경이 단 둘뿐이었죠. 저는 그날 은경이가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다는 걸 숨겼습니다. 왜냐고요? 겁났거든요. 내가 훔쳤다고 오해받을까봐. 내가 또 쫓겨날까봐. 아니, 어쩌면 은경이가 그날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걸 알면서도 내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뒤 우리는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죠. 어머니는 손이 갈라지도록 시장에서 일했고 저는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이젠 세계적인 도시락 체인이 되었죠. 모두가 말합니다. 대표님은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장에서 쪽지를 받은 순간부터 그 모든 칭찬이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성공의 절반쯤을 누군가의 침묵 위에 쌓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살아온 겁니다. 쪽지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보았죠. 거기엔 짧은 글이 더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당신 방송을 보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 저 눈빛 아직도 겁먹고 있구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요 10년을 돌아 제 심장을 찔렀죠. 저는 다시 한번 그 쪽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안엔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원망이 아니라 기억이 담겨 있었단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있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경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명부에도 하객 CCTV 영상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남기지 않았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말만 전하고 사라지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처럼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김은경.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어린 저와 은경이가 부엌 옆 텃밭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죠. 우린 그렇게 친구였던 적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웃는 걸 봐서 다행이에요. 그 웃음이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전 이제 괜찮아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가 평생 기다려온 사면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사라진 사람에게 무얼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등기 우편을 받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경의 편지를 읽고 난 뒤 제 안엔 이상하리만치 큰 정적이 흘렀죠. 마치 수십 년 동안 울리지 않던 종이 뒤늦게 땡 하고 울린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음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한 문장을 반복했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날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열흘 남짓. 아직 신혼여행의 설렘이 남아있는 시기였죠. 지혜야, 엄마랑 저녁 좀 먹을 수 있니? 단둘이. 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언제나처럼 환하게 대답했죠. 그럼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녁 식사는 평소 자주 가던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찬이 하나도 기억에 남질 않더군요. 딸의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야 했으니까요. 지혜야. 사실 엄마에겐 너한테 말 못한 과거가 있어. 딸은 젓가락을 멈춘 채 고개를 기울였죠. 그 눈빛, 어린 시절 제 모습 같았습니다. 세상을 믿고 엄마를 믿는 눈. 엄마는 내 나이쯤까지 남의 집 부엌에서 살았어. 식모의 딸로 그 집에서 설거지하고 잔반 남은 도시락을 몰래 싸다녔어.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던 귀걸이가 없어졌어. 그리고 엄마는 그냥 그대로 도둑 취급을 받고 쫓겨났지. 딸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죠. 사실은 그날 그 집 딸이 울고 있는 걸 봤어. 귀걸이 도구 애가 어디다 잘못 둔 거란 걸 알았지. 근데도 말 안 했어. 겁이 났거든. 나한테 다시 모든 잘못이 돌아올까봐. 엄마는 그렇게 한 아이의 삶을 바꿔놓고도 세상을 향해 당당한 척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내 결혼식 날 그 아이가 왔었단다. 초라한 차림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쪽지 하나 남기고 사라졌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죠. 아마 저를 향한 동정이나 실망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슬픔이 느껴졌을 겁니다. 지혜야.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는 걸 부끄럽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지금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이 회사를 엄마가 세운 도시락 브랜드를 그 아이 이름으로 된 재단에 일부 기부하려 해. 딸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잘못했지만 지금은 그걸 마주하고 있으니까 전 그게 더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람이 되진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은경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봉투에 두 손으로 정성스레 쓴 편지와 함께 은경 재단 설립 계획서 한 부를 동봉했죠. 마지막에 한 줄 적었습니다. 이제서야 묻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디 받아줘. 물론입니다. 주인공이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와 재단 설립 제안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찾아온 은경과의 조우. 이 5부는 감정의 절정을 맞이하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은경은 마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마다 우체통을 확인하게 되었고 퇴근길엔 습관처럼 예전 그 골목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신 대표님 되시죠? 여기시 공립요양병원인데요. 김은경 씨께서 입원해 계셨습니다. 며칠 전 퇴원하시면서 대표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어서요. 순간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가 아팠단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레 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조용히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위엔 정갈한 글씨로 제 이름과 함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내가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당신은 잊지 않았기를 바랐어요. 상자를 열자 먼저 눈에 띈 건 은경의 병원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그 안엔 끼적인 시들한 글자들,
검사 결과지 사이사이에 어린 시절 제가 주었던 조그만 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색깔. 초록빛 리본이었습니다. 제가 남의 집 부엌에서 이따금 울고 있을 때 그 애가 몰래 머리에 꽂아주던 그 리본. 그 밑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수진.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도록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당신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셨어요. 잘 살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혹시 당신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 그 장면을 꺼내보는 날이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결혼식 날 갔던 겁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러 간 게 아니라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안에 남은 의문을 지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당신이 편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것들 그걸로 다 끝났어요.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이더라고요. 그래도 난 그 싸움을 잘 끝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이름으로만 기억되길 바라요.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병원 복도, 낯선 공간 속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와중에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다시 열어봤을 때 리본 아래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문장. 은경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가 이제서야 진짜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김은경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제 회사의 순이익 일부는 청소년 교육과 여성 자립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이게 되었죠. 딸 지혜가 처음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재단의 슬로건은 은경의 마지막 문장에서 따왔습니다. 좋은 이름으로만 기억되기를. 누군가 말했죠. 진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이 뭔지 압니다. 빚을 갚는다는 건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마주하는 용기라는 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린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